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수요일은 독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전쟁의 흑역사 6장, 노예 기반 경제는 어떻게 붕괴했나, 노예 징탈전과 남북전쟁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단톡방을 월요일에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한 분을 누락해서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주1022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하게도 확인 메일을 주셔서 이튿날 단톡방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9월 5일 6시에 칼퇴근 김대리 광주 화정점 광고 아니고요. 여기서 뵙겠습니다. 모임 참석하시는 분들 술 안 드셔도 됩니다. 하모니에서는 그 어떤 개인의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을 겁니다. 수업 모임 참여하시는 헤이써니21님, 소주 빛깔 사이다나 다른 빛깔 콜라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우유 빛깔 우유 드셔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 편하게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경순님과 SHK815님께서 각각 다른 에피소드에 제 방송 시간이 짧다고 항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 3회 방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방송당 한 30분 정도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저의 100% 풀파워입니다. 제가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많은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편집에 능숙했다면 두 분 말씀대로 더 길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게 제 능력의 한계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17일, 18일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후원해 주신 감사한 분들께 진심을 담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이별영님, 지나가는 과객님, 지나가는 바람님, 두 분이 비슷한 아이디신데 한 분은 계좌로 한 분은 슈퍼땡스로 보내주셔서 같은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드립니다. 18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유와이님, 테라포스카님, 댕슈C7G님, 기추자 해방전선님, 이별영님, 신별님, 송별하님, 강별영님, 이별순님, 종로 3가 참여해 주실 것 같은 김별경님, 배별임님, 부산모임 참여 예정이신 이별환님, 역시 부산모임 참여 예정이신 이별호님, 윤별정 크리스탄님, 강별재님, 해시민재님, 성남모임 참여 예정이신 정별미님, 최별미님, 김별우님, 부산모임 참여 예정이신 김별탐님, 종로 3가 참여해 주실 정별미님, 이별완 가로 열고 김별영님, 두 분은 부부이신데 사모님 아이디를 남편분께서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별현님, 월세 하트님, 현별자님, 김별태 베트남님, 베트남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파우스트님, 친구분들 핸드폰 뺏어서 하모니 채널 구독 눌러주고 계시다는 감사한 임별영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가슴에 품고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오늘 다룰 남북전쟁은 미국인들이 영웅으로 그리고 있는 에이브럼 링컨이 등장하는 그 남북전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상식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가운데에는 신을 믿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신이 존재한다고 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신은 과연 백인일까요? 뜬금없는 질문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질문은 중세 이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세 이후 서양을 지배한 종교가 기독교죠.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너무나 당연히 신을
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백인들은 흑인과 황인, 유색 인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엄연히 신의 존귀한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백인들은 인간을 피부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피부색의 신의 창조물을 노예로 부리는 처참한 일을 자행을 하죠. 다 아실 겁니다만 미국에서 흑인 분리 운동을 주도한 흑인 운동가 멜컴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계를 돌아보면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평화주의, 인종 통합의 길입니다. 그런데 멜컴 X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평화주의가 아닌 폭력주의, 인종 통합이 아닌 인종 분리주의를 지향합니다. 멜컴 X 주장이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우리를 차별하는 이네 백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냐? 우리가 왜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니들한테 구차하게 구걸을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끼리 독립해서 살겠다. 이게 말컴 X의 분리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멜컴 X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말콤 X 1992년작입니다. 저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멜컴 X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백인 목사가 교화를 시킨답시고 멜컴 X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이때 멜컴이 백인 목사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백인이었습니까? 목사가 한참 어버버거려요. 그러다가 결국 발끈해서 신은 백인입니다.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끈합니다. 이때 멜컴이 그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일갈을 하죠. 당신들이 그린 그림 속에서 예수는 명백히 백인이겠죠.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예수가 태어난 지역은 유색 인종이 살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왜 예수만 백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머리는 양털 같고 그의 발은 구릿빛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백인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자, 이 멜컴의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너무 일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지금 가운데 큰 동그라미가 베들레헴이거든요. 주변을 보세요.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입니다. 저 한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 머리가 긴 완전 백인이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예수는 백인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신은 백인이다라는 주장은 백인들의 허황된 망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하면 딱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 초상화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초상화를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야말로 정말 미화라는 말도 웃기죠. 백인화된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백인화된 전형적인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나온다잖아요. 예수의 머리는 양털 같고 그의 발은 구릿빛이다. 우리가 짐작하는 중동 지역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리처드 니브라는 법의학 해부학자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예수의 실제 모습에 근접한 얼굴을 복원합니다. 법의학 해부학자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유대인 두개골들을 연구를 해서 1세기 당시의 외모 특징을 파악한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 3D 기법 이런 걸 동원해서 예수의 얼굴을 재현했습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짧은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 전형적인 중동 지역 태생의 모습이죠.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 발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으셔도 아담하고 이브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조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이 여기 동산에 있는 건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라는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인류의 조상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이건 이브건
이 둘이 백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화, 어떤 그림에서도 아담과 이브는 백인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인 겁니다. 보십시오. 전부 백인입니다. 그림 아래쪽에 보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육시킨다고 만든 자료에도 아담하고 이브는 너무 하얀 피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홀딱 벗고 살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홀딱 벗고 살았다는 건 그 지역이 사시사철 따뜻했다는 이야기겠죠. 지리적으로 어디가 가장 유망할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거의 100% 과학으로 입증된 겁니다. 심지어 신을 그토록 떠받들던 중세 유럽 백인들조차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동쪽이죠.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찍었어요. 유럽 백인들이요. 그래서 유럽 백인들이 에덴 동산을 되찾겠다고 아프리카를 막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니들 백인들 주장대로 에티오피아가 에덴 동산이라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의 피부색이 니들 백인처럼 하얗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물론 아담과 이브가 신화 속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기독교인들의 주장대로 실존 인물이라면 두 사람의 피부색은 매우 유색인종에 가까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제가 지금 신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담과 이브가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세 이후에 유럽 백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백인 중심 사고가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며 잘 살펴보면 이 백인 중심 사고가 얼마나 허황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요. 상식적으로 신이 인류를 피부색으로 차별하라고 피부색을 다르게 했겠습니까? 신이 모든 피조물을 피부색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 한, 대가리가 달릴 때 중심 잡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닌 한 이건 상식인 겁니다. 그런데 중세 백인들은 제 멋대로 백인을 우월한 인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사람이 아닌 노예로 사고 팔았단 말이죠. 백인들의 오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은 접해보셨을 정글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1907년 당시로는 42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입니다. 키플링이 영국인인데 태어나기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키플링은 지독한 인도 혐오자였습니다. 인도뿐 아니고요. 아프리카처럼 유색인종이 있는 지역을 키플링은 극혐한 사람입니다. 유색인종을 덜 개화된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키플링은 당시 유럽 백인들이 신봉했던 문명화 미션, 시빌라이징 미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입니다. 말이 참 엿같아요. 예. 문명화 미션, 미개한, 걔들 입장에서 보기에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유색인들에게 발전된 서구 문명을 전파하여 그 지역을 문명화하는 게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션은 단순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 할 때 미션이 아니고요. 선교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선교사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제가 책에는 참 안 적었던 이야기인데 약간 좀 19금 성격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그냥 19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에도 백인들의 오만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오늘 방송에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셔너리 포지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성교를 나눌 때 남자가 위에, 여자가 아래에 있는 체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는 정상체위, 이때 그 정상이 정상적이다, 노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교체 위에 왜 미셔너리라는, 이게 선교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단어가 등장하냐는 거죠. 당시 백인들이 유색인종이 있는 지역을 식민지로 삼을 때 보니까 많은 식민지에서 남자가 위, 여자가 아래, 이런 체위로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당시 유럽인들은 선교의 목적이 생식, 즉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 있어야 도달률이 높아서 임신의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보기에 다른 체위로 사랑을 많이 나누는 식민지 민중들의 성행위는 매우 비정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체위를 미셔너리 포지션, 선교사의 포지션, 즉 꼭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별 미친 새끼들 다 보겠다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침대에까지 선교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나누는 취향에도 정답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정상체위, 이런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비정상체위입니까? 너무 백인 기독교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얘들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으면 사랑을 나눌 때 체위까지 선교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하고 이런 이름을 붙이냐 생각을 해보면 얘들이 너무 쌈박하게 미친놈들이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명화 미션, 이런 말 자체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죠. 말만 그럴싸할 뿐이지 백인들의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는 논리일 뿐입니다. 이게 일본의 조선 침략이 미개한 조선을 개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 미친 새끼들 개소리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아무튼 1899년 2월 키플링, 아까 그 정글북 저자예요. 키플링이 당시 백인의 시각이 얼마나 몰지각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백인의 짐, The White Man's Burden 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제가 이 시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어로는 뭐 잘 못 읽겠으니까 남이 번역해 준 한국말 부분을 읽겠습니다. 백인의 책무를 다하라. 너희 세대 중 선택된 자를 멀리 보내라. 자녀들을 유배지로 던져라. 포로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잘 무장한 채로 야만적이고 유랑하는 민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방금 정복한 너의 백성들은 반은 악마, 반은 어린아이. 진짜 지라리테 풍년입니다. 예. 인간이 도구를 쓰는 동물인데 도구를 써야죠. 박규봉입니다. 예. 색깔별로 박규를 먹여야 됩니다. 이 미친 새끼들한테는. 아시죠? 반짝반짝도 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박규를, 반짝반짝이 왜 안 나오죠? 예, 반짝반짝하게 박규를 쳐먹여야 됩니다. 아니, 이쪽에서는 아무도 지들이 지배해주기를 원하지 않는데 지들끼리 비장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백인의 책무다.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유배지로 던져라. 그냥 던지지 말고 그냥 니네 땅에서 쳐 살라고요. 그리고 식민지가 왜 유배지입니까? 그게 니네한테는 유배지일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원주민들의 소중한 고향이고 집입니다. 니들이 뭔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을 멋대로 지배한 다음에 반은 악마니 반은 어린아이니 개꼰대 소리를 시로 쳤쳤고 자빠졌냐고요. 키플링이 이 시를 지은 계기가 미국이 필리핀을 침공하는 모습을 보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신의 미션이다. 이런 취지죠. 이걸 쓰니까 미국이 또 좋아해요. 예. 19세기 상또라이 영국하고 20세기 상또라이 미국하고 죽이 엄청 잘 맞은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책에는 안 쓴 내용인데요.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할 당시 또라이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시절에 미국에 정상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림에 나오는 이 만화가 당시 미국에서 꽤 인기 있었던 주간 풍자 잡지 저지에 1899년 4월 1일 실린 풍자 만화입니다.
작가는 빅터 길럼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잡지가 좀 보수적인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수적 잡지가 보기에도 키플링의 시, 백인의 짐, 이게 너무 개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시면 야, 백인의 짐이라며, 후진국을 문명화하는 게 백인의 미션이라며, 그러면 백인 니들이 진짜로 무거운 짐을 져. 식민지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무거운 짐을 지라고. 예, 만화 보시면 영국, 미국 백인들이 밑에서 개고생하면서 식민지 민중들을 어깨에 메고 낑낑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진다는 건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죠. 짐을 진다고 말만 하고 착취만 해대는 게 무슨 백인의 짐이냐. 개소리 작작해라. 이런 풍자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와 별개로 희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엿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 입에서 희대의 개소리가 나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윌리엄 맥킨리라는 미친놈이었는데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이후에 미국이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문제는 필리핀을 독립시킬지 아니면 미국 식민지로 삼을지가 미국 내 논쟁이었다고요. 그런데 맥킨리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씨부리시냐면 나는 무릎 꿇고 밤새 기도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필리핀을 스페인에 되돌려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쟁국에 줄 수도 없다. 버려둘 수도 없다. 무정부와 혼란 속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살게 하고 교육하고 문명화하고 기독교화하는 것이다. 와, 제가 이 발언을 보고 이 새끼가 진짜 미국의 전광훈이구나. 전광훈 같은 새끼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이 꼴이 되는구나.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한테 직접 들으셨대요.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으라고요. 예, 여러분, 전광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자, 너무 뺑뺑 돌았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살펴봤듯이 유럽 백인들은 후추와 황금을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약탈했습니다. 약탈을 시작한 16세기, 17세기 유럽인들이 광활한 신대륙, 개들 관점에서 신대륙이죠. 새로 발견한 대륙, 하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죠. 그런데 아메리카가 너무 넓고 비옥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 넓고 비옥한 땅에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농업이라는 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대륙이 너무 넓고 너무 비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땅에서는 꼭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탕수수, 담배, 커피, 차 이런 유럽 귀족들이 좋아하는 기호품을 심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기호품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백인 농부만으로 일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유럽 백인들이 흑인이나 원주민을 노예로 부려야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것이 노예 무역의 단초가 된 겁니다. 영국이 1562년부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이들을 노예로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손이 부족한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끌려갔겠죠. 농장주들은 노예를 싼 값에 사서 그냥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겁니다. 영국이 이 노예 무역으로 돈을 엄청 법니다. 그냥 사정없이 잡아서 사정없이 팔아치웠으니까요. 자, 지금 이 배 보이십니까? 이게 영국 노예선 브룩스라는 배입니다. 가장 큰 노예선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배 안에 빼곡한 칸들이 노예 한 명에게 허용된 공간입니다. 길이가 180cm, 폭이 40cm예요. 믿어지십니까? 40cm면은요, 이 정도입니다. 예. 저도 못 높습니다. 옆으로 누워야 돼요.
길이는 180cm.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이 바로 못 눕고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공간만 하나 허용을 한 겁니다. 이건 인간 대접을 하는 게 아니죠. 짐작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짐작 취급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배로 노예를 옮긴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걸린 여정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국이 신사의 나라요. 진짜 밤송이 까는 소리입니다. 영국이 이 노예 무역으로 떼돈을 보니까 이 미친 유럽 백인들이 저게 돈이 된다고 다 달려들었어요. 무역 강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다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듭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노예 쟁탈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로지 더 많은 노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백인들끼리 또 지들끼리 서로 쳐싸우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노예 쟁탈전이 한창이던 1562년에서 1807년 유럽인들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배로 실어서 노예로 팔아치운 아프리카 민중들이 무려 11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신사는 개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역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 영국이 미국으로 데려간 아프리카 민중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비인간적인 천인공노할 신이 하셨다면 불지옥을 내렸을 이 미친 노예 무역이 19세기 들어와서 마침내 서서히 막을 내립니다. 왜 막을 내렸을까요? 백인들이 마침내 인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서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예제가 붕괴한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인간을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두 방법이 보상과 처벌입니다. 그런데 여러 실험 결과가 비슷합니다. 처벌보다 보상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노예제가 보상이 아니라 처벌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노예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처벌만 있을 뿐이죠. 사정이 이러면 노예들이 절대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이건 처벌보다 보상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니까 노예주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가혹하게 이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겠죠. 이 말은 감시와 처벌을 위해서 고용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예들을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돈 들죠?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니까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돈이 듭니다. 그러다가 열받아서 노예를 때리거나 죽여요. 그러면 일손이 줄어드니까 또 노예를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노예 제도라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안 맞는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노예제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영국이 1807년 노예무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833년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영국 애들이 신사도를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업강국 영국에서 노예제가 전혀 효율적이지 않았던 거죠. 뒤이어서 네덜란드가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제가 유럽에서는 점차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노예제를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특히 농업이 발달했던 미국 남부는 마지막까지 노예제를 필사적으로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남북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전쟁을 노예해방전쟁으로 잘못 알고 있고요. 노예제에 반대한 북부의 지도자 에이브럼 링컨,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죠. 노예제를 수호하던 남부를 물리쳐서 노예해방을 이룬 대통령,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링컨은 적극적인 노예해방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의 원인 자체가 노예제 폐지가 아니었어요. 물론 북부가 노예제에 반대했고 남부가 노예제를 옹호한 건 사실입니다만 전쟁의 진짜 원인은 이것도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북부하고 남부는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부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업사회에서 노예제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북부는 남부보다 훨씬 빨리 노예제를 거부한 거죠. 반면에 남부는 넓은 땅을 활용한 플랜테이션 농업, 면화 농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남부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여전히 중세 농업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노예제가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 미국 사회에서 영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세금, 관세를 얼마나 매길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왜 논쟁이 됐냐면 말씀드렸듯이 북부하고 남부가 아예 다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부는 공업사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수입품에 관세를 높게 매길수록 유리합니다. 만드는 물건이 겹치거든요. 영국 수입품이 비싸져야 자기들 제품이 잘 팔리는 거죠. 심지어 품질 자체가 영국이 그 당시 미국 북부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세를 높이자는 게 북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농업사회였단 말이죠. 영국 수입품에 관세를 대고 물려서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면 물건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남부에서는 공산품을 거의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대부분이 영국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관세를 높이면 과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영국 생필품을 사야 되는 건데 남부 입장에서는 이게 치명상인 겁니다. 그래서 북부가 관세 인상을 추진하니까 남부는 이런 식이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묶여있을 이유가 뭐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부가 독립을 요구합니다. 북부는 당연히 반대했고요. 남북전쟁, 미국 최초의 내전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바로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노예해방전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유는 전쟁이 벌어지면 원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의별 이유로 상대를 씹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가 노예가 별 필요 없었으니까 남부를 도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노예 문제를 이념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북부가 명분이 있었던 거죠. 명분까지 확보한 북부가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부의 패배로 그 지긋지긋한 노예제가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노예제가 폐지된 이유는 백인들이 인권의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개들이 벌인 전쟁은 경제적 이권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노예제 폐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외친 북부의 위선적인 구호였을 뿐입니다. 아무튼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노예제가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가 노예제가 더 이상 돈을 잘 벌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니 그 제도를 버린 거죠. 문제는 남부는 물론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주장하는 북부조차도 이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백인들이 노예제를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멜컴 X나 마틴 루터킹 목사가 1970년대까지 그토록 처절하게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싸웠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나요? 웃긴 이야기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입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잡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